제3장 국가와 혁명 1871년 파리 꽃민의 경험 1. 꼬미나르드의 시도를 영웅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파리 꽃민이 성립되기 몇 달 전인 1870년 가을, 마르크스가 파리의 노동자들에게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절망적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72년 3월에 노동자들이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고 그들 또한 그 전투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명백한 사실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마르크스는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하고 환영했다. 1905년 11월에는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글을 썼지만 그해 12월 이후에는 낭만적 방식으로 그들 노동자들은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되었었다 라고 외쳤던 플레아노프처럼 마르크스 주의로부터 결코 좋은 평을 얻지 못한 러시아의 배신자들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파리 꼬민에 대해서 시기적절하지는 못한 운동이라고 현학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결코 고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그의 표현대로 하늘을 휘저었던 꼬미나르드의 영웅적 행위를 단지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다. 비록 대중혁명운동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마르크스는 그 혁명을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서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으로서 그리고 몇백 가지의 강령이나 논의보다도 더욱 중요한 실천적인 발걸음으로서 규정지었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경험을 분석하고 그 혁명으로부터 전술적 교훈을 얻으려 했으며 그 혁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론을 재검토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공산당 선언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 유일한 수정 작업을 마르크스는 파리 꼬미나르드의 혁명적 경험을 토대로 행했다. 두 저자가 동시에 서명하고 있는 공산당 선언의 독일어 심판의 가장 최근의 서문은 1872년 6월 24일에 쓰여진 것이다. 이 서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의 강령이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한다. 고민을 통해서 특히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즉,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기구를 쉽사리 장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저자들 쌍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은 위의 말을, 즉 위에서 작은 따옴표 안에 든 말을 마르크스의 저작인 프랑스 내전에서 인용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 주요한 수정을 가했다고 소개할 만큼 파리 꼬민에서 얻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교훈을 아주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특징적인 사실은 이 같은 주요한 수정이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으며 그 수정의 의미를 공산당 선언을 읽은 100명의 사람 중 아마도 99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90명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이러한 왜곡을 다룬 장, 쌍가로 제4장 역자주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조금 전에 인용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제에 대한 현재의 천박한 해설이란 다름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여기서 강조한 것이 쌍가로 그들의 주장대로는 권력장악과 반대로 완만한 발전 개념 따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아까 그 공산당 선언의 서문 부분은 주를 읽겠습니다. 147 마르크스와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22쪽. 계속. 그러나 실제로 진상은 그와 정반대이다. 마르크스의 생각은 노동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타도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 국가를 장악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바로 꼬민 시기였던 1872년 4월 12일 마르크스는 쿠겔만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기아가 나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보르메르 18일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귀아는 내가 프랑스 혁명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란 이전처럼 관료 군사기구를 한 사람의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료 군사기구를 다파, 곧 이건 마르크스의 강조이며 원어는 제르브레첸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대륙에 있어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현재 파리에서 있는 우리 당의 영웅적 동지들이 시도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쌍가로 신세대 제20권 제1호 1901년부터 2년 709쪽 마르크스 엥겔스 서한지 모스크바 1965년 262에서 263쪽 레닌 전집 제12권 104에서 12쪽을 보라. 영업한 전집 편집자 조 쿠겔만에게 보내는 마르크스의 서한은 러시아어로는 2개 판이 번역되었다. 그중 하나는 필자가 편집하고 서문을 쓴 것이다. 관료 군사기구를 타파하는 이란 말은 하노이 혁명이 수행되는 동안에 국가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할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적인 가르침을 감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 횡행하고 있는 카우츠키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해석에서 완전히 간과되고 적극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가르침이다. 부르메르 18일에 대한 마르크스의 부언처럼 우리도 이미 쌍가로 제2장 역자주에서 아주 적절한 논의를 인용했었다. 앞에서 인용된 마르크스의 논의 중 특히 2가지 점을 지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즉, 첫째로 마르크스는 자신의 결론을 대륙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 점은 1871년에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의 영국은 군벌, 밀리터리스트 클리크이나 상당한 정도의 관료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의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기존 국가기구의 파괴라는 전제 조건이 없이도 하나의 혁명이 심지어 인민혁명까지도 가능했듯 싶고 또 실제로 가능했던 영국을 제외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제1차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1917년에는 마르크스가 행한 이러한 제안이 이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군벌이나 관료제를 갖지 않았었다는 의미에서 앵글로색슨적 자유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최후의 대표격인 영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복종시키고 억압하는 관료 군사기구라는 범유력적인 추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수렁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도 역시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 조건은 기존의 국가기구 쌍가로. 이것은 1914년에서 17년 사이에 그들 나라에서 유럽적이고 일반적인 제국주의를 완성시켰고 만들었다. 의 타도와 파괴이다. 둘째로 관료적 군사적 국가기구의 파괴가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 조건이라는 마르크스의 아주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인민혁명이라는 개념이 마르크스로부터 나온 것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스트루베의 추종자인 플레아노프주의자들과 맨셰비키들은 그것을 가리켜 마르크스의 입장에 대한 팬의 실수라고 단언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가증스럽게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여 즉 그들이 보기에는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간의 반정립, 안티테제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반정립조차도 완전히 생명력 없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위축시켰다. 20세기의 혁명들을 예로 들 때 포르투갈과 터키의 혁명은 둘 다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들 혁명 중 그 어느 것도 인민혁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혁명에서도 혁명 세력의 다수였던 인민대중은 그 어떠한 인식 가능한 수준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획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록 1905에서 1907년간의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이 포르투갈 혁명이나 터키 혁명에서 느껴지는 만큼의 화려한 승리들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한 인민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억압과 착취로 짓눌리고 있던 대다수 인민대중과 사회 최하층 집단이 독자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파괴되고 있는 기존 사회의 자리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요구와 시도들을 혁명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각인을 찍듯이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1871년 당시 유럽 대륙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도 인민의 대다수를 이룰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인민을 격변의 풍랑 속으로 몰아가는 인민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 모두를 포괄해야만 가능하였다. 그때는 이들 두 계급이 인민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 두 계급은 관료적, 군사적 국가기구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로 함께 뭉친다. 이러한 국가기구를 다도하고 파괴하는 것은 대다수 인민에게 진정 이익이 되며 노동자와 대다수 농민에게 이익을 안겨다주고 빈농과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연스럽게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만일 그러한 동맹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지속되기 힘들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잘 알다시피 파리꼬미는 그 내적이고 외적인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동맹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다. 결국 마르크스는 진정한 인민혁명을 말함에 있어서 뿌띠 부르주아지의 특수한 측면에 대해 조금도 간과함이 없이 쌍가로 그는 뿌띠 부르주아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자주 얘기하고 있었다. 1871년 유럽 대륙의 대부분 국가에 있어서 계급 간 힘의 실질적인 균형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국가기구를 타도하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 양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이해관계는 그들 두 계급을 연합하게 하고 그러한 이해관계는 기생적인 국가를 제거하고 어떤 새로운 것으로 그 기생적인 국가를 대체할 공동의 임무를 그들 앞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말해서 무엇에 의해서인가? 각주 읽고 다음 부분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포르투갈의 혁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1910년에 일어난 포르투갈 혁명을 말하는데 이로써 재정이 붕괴하고 1910년 10월 5일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이 다도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1847년의 공산당 선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답변은 아직도 순전히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러 있었다. 정확히 말해서 그 답변은 임무를 설정하고는 있지만 혁명 과정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답변이었다. 공산당 선언에 제시된 답변이란 이러한 국가기관이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의 승리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결코 유토피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쌍가로 파리꼬민과 같은 역자주 대중운동의 경험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방식으로 지배계급으로 조직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와 같은 조직화가 가장 완벽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랬었다. 마르크스는 비록 모자라는 점은 있지만 꼬민의 경험을 프랑스의 내전에서 가장 주의 깊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저작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보자. 중세에 이어 19세기에는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이 도처에 널려있는 상비군, 경찰, 관료제, 성직자, 사법기관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왔다.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적대감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가 권력은 노동계급을 탄압하기 위한 공권력적인 성격과 계급 지배의 기구적인 성격을 점점 더 명확히 보여왔다. 계급 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진보를 나타내주는 모든 혁명이 끝난 후에 순전히 억압적인 국가 권력의 속성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1848년에서 1849년 사이의 혁명이 끝난 후에 국가 권력은 노동에 대항하는 자본의 국가적인 전쟁 수단이 되었다. 제2제정은 이러한 점을 강화했다. 제정에 대항한 직접적인 반정립, 쌍가로 안티테제, 이 곧 꼬민이었다. 꼬민은 계급 지배의 재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계급 지배 자체를 제거한 공화정의 특수한 형태였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공화국의 특수한 형태란 무엇이었나? 새롭게 창출되기 시작한 국가란 무엇이었던가? 꼬민의 제1법령은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에 의한 상비군의 대체였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 자칭 사회주의라 부르는 모든 정당의 강령 속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강령이 진정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는 2월 27일의 혁명 직후에 이러한 요구를 수행할 것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던 우리 러시아의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의 행동을 통해서 극명히 밝혀진다. 저는 이 58쪽의 이 말을 별표를 하나 치고 싶습니다. 꼬민의 제1법령은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에 의한 상비군의 대체였다. 다시 읽었습니다. 꼬민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 소환 쌍가로 리버케이블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적으로 꼬민 구성원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거나 아니면 노동계급의 덕망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자들이었다. 그때까지 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일시의 정치적 속성이 제거되었으며 책임성이 있고 항상 소환될 수 있는 기구로 변했다. 행정부의 여타 모든 기관의 관리도 또한 그렇게 변했다. 공화국은 꼬민 의원 이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했다. 국가기관의 고관이 지니고 있던 특권과 대표에게 지불되었던 고임금은 고관 자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갔다. 한꺼번에 상비군, 경찰 등과 같은 구정부의 물리력 행사수단을 제거한 후에 꼬민은 즉시 정신적인 억압수단이었던 성직자 권력을 파괴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쌍가로 허울에 불과했던 독립성을 지니고 있던 역자주 사법기관들도 그 거짓된 독립성을 잃었고 그들은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사법기관으로 변했다. 그런 연후에 꼬민은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신해서 오로지 보다 강화된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된다. 즉 상비군의 폐지와 선출되고 국민 소환에 복종하는 관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오로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조직을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태를 지닌 또 다른 국가 조직으로 방대하게 대체시켰음을 뜻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양의 진로의 전화의 좋은 실례이다. 생각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완벽하고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화한 것이다. 또한 쌍가로 특정 계급을 탄압하기 위한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이었던 국가는 더 이상 기존의 국가가 아닌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부르주아 계급을 억압하고 그들의 저항을 분쇄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꼬민의 각별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꼬민이 실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통제기관은 노예제나 농노제나 임금노예, 쌍가로 웨이지 슬래버리 제에서처럼 소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인민대중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다수 인민 자신이 이전에 자신을 억압했던 억압자들을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억압을 위한 특수한 권력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사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권적 소수, 쌍가로, 특권적 관료집단, 상비군과 수뇌부, 상비군의 수뇌부로 구성된 특수한 기관 대신에 대다수 인민 자신이 그와 같은 모든 기능을 다할 수가 있으며 국가 권력의 기능은 점점 인민 전체에 의해 이루어질수록 이전과 같은 쌍가로, 국가 권력의 존재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다음과 같은 파리 고민의 대책들은 충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아까 마르크스의 말 어디 출처냐면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모스크바 1962년 516에서 20조. 즉 모든 대표들에게 주어지던 월등한 급료와 관료들에게 주어지던 특권적인 급료 지급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기관 봉직자의 월급 수준을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 등이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그리고 억압자 쌍가로 부르주아지의 민주주의에서 피억압 계급 쌍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또한 특정 계급의 억압수단인 특수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에서 노동자 농민과 같은 대다수 인민대중의 일반적 권력에 의한 억압자에 대한 억압으로서의 전환을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왜곡이나 그 사상을 간과하는 행위는 아마도 국가 문제에 대한 한 가장 주요한 문제, 특히 이렇게 두드러진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부분이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중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마르크스의 사상에 관한 주석들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주석이 오로지 행한 일이라고는 국가에 대한 그러한 주요한 문제에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국교의 자리를 얻은 이후에 민주주의적 혁명적 정신을 지닌 원초적 기독교의 소박성을 망각했던 것과 흡사하다. 고급 국가 관료의 급료를 노동자 임금 수준과 같이 낮춘 것은 단순히 소박하고 원시적인 민주주의의 요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근대 기회주의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며 예전의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에드워드 베른슈타인은 자주 원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석류 부르주아적인 조소를 보냈다. 모든 기회주의자들이나 현재의 카우츠키주의자들처럼 그도 첫째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원시적 민주주의로의 복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쌍가로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다수 및 인민 대중 전체가 국가 기능의 수행을 인계할 수 있겠는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둘째로 자본주의 문화에 기초한 원시적 민주주의가 선사시대나 이전 자본주의 시대의 원시적 민주주의와 동일하지 않음을 이행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문화는 대규모의 생산, 공장, 철도, 우편제도, 전화시설 등을 창조해왔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 기존의 국가 권력의 대부분의 일이 단순화되고 등기나 정리나 점검하는 것들처럼 아주 간단해졌기 때문에 교육받은 모든 사람이 쉽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평범한 노동자 임금 정도로 그러한 일이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능들은 또한 기존의 모든 특권의 그늘과 관료적 위험, 쌍가로 official grandeur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나야 한다. 예외 없이 모든 관료는 항시 선출되고 국민의 소환에 복종하며 그들의 급료는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자명한 민주주의적 대책은 노동자와 대다수 농민의 이익을 통일시키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책들, 쌍가로 measures는 국가를 재조직하고 사회를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대책들은 이미 성취되고 있거나 또는 준비되고 있는 억압자에 대한 억압과 관련해서만, 즉 생산수단의 자본제적인 사적 소유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로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쌍가로. 파리 꼬미는 모든 불효자 혁명의 슬로건이었던 값싼 정부, 쌍가로. 쉽 고버먼트를 두 가지 거대한 낭비의 원천이었던 군대와 관료제의 폐지를 통해서 현실화했다. 또 다른 뿌띠 부르주아지의 부류들처럼 농민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소위 부르주아적 의미에서 최상층까지 도달하거나 출세하게 된다. 즉 부유한 부르주아지나 안정되고 특권적인 지위를 지닌 관료가 된다. 농민이 대다수를 점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쌍가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정부에 억눌려 있으며 정부의 타도를 갈망하고 있고 값싼 정부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동시에 국가의 사회주의적 재조직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3. 의회제의 폐지.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꼬미는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입법기관이어야만 했다. 의회를 통해서 인민을 대표하고 탄압했던 지배계급의 구성원을 3년이나 6년 만에 한 번씩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선거는 꼬민을 구성하는 인민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각자 고용주가 자기 사업을 위해 노동자, 십장, 지배인을 구하는데 개인적 선택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회배회주의와 기회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1871년에 이루어진 의회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탁월한 비판도 이제는 마르크스주의의 잊혀진 말에 속한다. 직업적인 내각 관료와 의회 의원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배신자와 현재 소위 실천적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의회제도에 대한 모든 비판을 무정부주의자의 비판으로 몰아세우고 또한 이러한 아주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의회제도에 관한 모든 비판을 무정부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샤이데만류나 다비트류, 레긴류, 생바류, 르노델류, 핸더슨류, 방드벨류, 슈타우닝류, 브렌팅류, 비솔라티류 등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선진의회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나코생티칼리즘이 기회주의의 쌍둥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점점 공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 혁명적 변증법이란 결코 플레아노프나 카우츠키나 여타의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호황된 말이나 말랑거리는 장난감이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특히 상황 자체가 명백하게 혁명적이지 않을 경우에 부르주아지 의회제도라는 돼지우리 쌍가로 피그스티조차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정부주의와 어떻게 냉정하게 절연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의회제도를 어떻게 진정으로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비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어떠한 자들을 지배계급으로 정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입헌군주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진정한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문제를 다룰 경우 그리고 의회제도를 국가의 한 기구로 간주할 경우 이러한 영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임무라는 관점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의회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 그것은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려야 한다. 즉 꼬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르크스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망각되어 왔으며 그래서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자 쌍가로 소위 현재 사회주의를 팔아먹는 자는 무정부주의적이거나 반동적인 비판에 못지않게 의회제도에 대한 비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의회제도를 벗어난다는 것이 대표기구나 선거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파상 같은 대표기구를 명실상부하게 활동하는 기구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꼬미는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입법기관이어야만 했다.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하는 기구, 쌍가로, a working body 라는 이 말은 현재의 의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말을, 현재의 의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의 발을 앓고 있는 의회 내의 주구, 쌍가로, 랩독스들에게 급수를 한 방 먹이는 말이다. 미국, 스위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의회주의 국가들 중 어떠한 국가라도 살펴보라.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실질적인 업무가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 국 및 참모진들, 쌍가로, general staffs에 의해 수행된다. 부나 국은 행정조직 이름입니다. 의회는 평범한 인민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진정한 업무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인 러시아 공화국에서조차 참된 의회가 성립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한때 그러한 모든 의회 제도의 도덕적 죄악이 저질러졌음이 진실로 드러났다. 스코벨레프류 나 째레텔리류 체르노플류나 아크센체예프류와 같은 썩어 문드러진 속물주의의 영웅들은 아주 식상한 부르주아 의회 제도의 유행이 지나간 후에도 소비에트를 타락시키고 의회 제도를 단순히 말장난이나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소비에트에 있어서 사회주의 강요들은 말이나 만들어내고 여러가지 결이나 해가면서 순박하면서도 잘 속는 대중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금의 정부 자체 내에서 일련의 지속적인 혼란이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가 앞을 다투며 수지타산이 맞고 공경을 받을 만한 지위라는 파일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관심을 사기 위한 선무책을 폈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에서 장관들이나 군대의 참모들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회혁명당, 쌍가로, 소셜리스트 레볼루셔너리 파티의 기관지인 젤로나로다, 쌍가로, 젤로나로다는 최근에 각주 젤로나로다 읽고 넘기겠습니다. 쌍가로, 인민의 주장 는 1917년 3월에서 1918년 7월까지 페트로그라드에서 간행된 사회혁명당의 일간지. 이것은 조국 방위주의와 화해주의를 옹호하였으며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회혁명당의 기관지인 젤로나로다는 최근에 건두 논문에서 만인이 정치적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좋은 사회의 인민들의 비할 데 없는 솔직함을 가지고 사회주의자들 쌍가로 신뢰 이 이끌고 있는 부서에서조차도 모든 관료기구가 실질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혁명적 대책들에 아주 자유분방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부기관에서의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 실질적인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입헌민주당 쌍가로 카데츠이나 체르노프리우, 루사노프리우, 젠치노프리우 그 외에 젤로나로다의 편집진들로 이루어지는 행정관료적인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것이 아주 하찮은 일로 치부되는 것처럼 그들이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부서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할 만큼 부끄러움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순박한 사도들 쌍가로, 시몬스를 속이려는 혁명적인 민주주의적 어구와 자본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관료 형식주의 쌍가로, 레드 테이프 및 관료제,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성실한 연합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민은 부르주아 사회의 매판적이고 부패한 의회 제도를 의사 발표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가 기만으로 전락되지 않는 기구로 대체했다. 그것은 곧 의회 구성원 자신들이 일해야 하고 그들 자신의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실제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기구는 잔존한다. 그러나 여기서 잔존하는 대의기구는 결코 입법과 행정의 노동을 분리시키거나 의원들의 주권적 지위와 같은 특수한 체계로서의 의회는 아니다. 우리는 대의기구 없는 민주주의, 특히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맨셰비키나 사회혁명 당원들 그리고 샤이데만류나 레긴류, 상비류, 방드벨드류와 같은 자들처럼 노동자들의 표나 얻으려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우리의 진실되고 성실한 열망이라면 의회 없는 민주주의가 상정될 수도 있고 상정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꼬민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공이 필요한 관리들의 기능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관리들은 모든 여타 고용주들의 노동자의 즉 일상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의 노동자들, 십장들, 재정관리인들에 비유한 것은 아주 교훈적이다.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고 창달한다는 의미에서도 마르크스는 이상주의적인 흔적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반대로 그는 자연의 역사 과정에서처럼 낡은 것은 깨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의 탄생과 전제로부터 후자로의 이행 형태를 연구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운동의 실질적인 경험을 연구했고 그로부터 실천적인 교훈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모든 위대한 혁명적인 사상가들이 피억압 계급의 위대한 운동의 경험에서 주저하지 않고 배우려 했던 것처럼 그도 까우민으로부터 배웠던 것이다. 또한 그는 위대한 운동들에 대해서 결코 현학적인 교훈, 쌍가로, 플레아노프처럼 그들은 무기를 들지 말았어야 했다라든가 제레텔리처럼 하나의 계급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이라고 치부해버리지도 않았다. 관료제를 일시에 모든 곳에서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유토피아일 뿐이다. 그러나 낡아빠진 관료기구를 일시에 때려부수고 모든 관료제의 점진적인 폐지를 가능케 할 새로운 것을 즉각 세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이상이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꼬민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이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해야 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임무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국가행정의 기능을 단순화한다. 그것은 즉 지배함, 쌍가로, 보싱을 포기하고 쌍가로,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화의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바. 그것은 곧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노동자들, 십장들 및 재정관리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며 모든 행정기관과 모든 예속상태가 일시에 없어지리라는 몽상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임무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이와 같은 무정부주의적인 몽상은 전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단지 대중이 변화할 때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연기하려는 것에 일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에 우리는 현 상태의 인민, 즉 예속과 통제와 십장들과 재정관리인들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형 상태의 인민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을 꾀하고자 한다. 하지만 복종은 모든 픽착지 노동대중의 무장한 전의, 즉 프롤레타리아트에게로만 향해져야 한다. 이것의 시작은 일시에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국가 관료의 특수한 지배를 십장들과 재정관리인들의 단순한 기능, 즉 이미 평균 수준의 도시 거주자들의 능력과 노동자 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기능으로 대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마 이 국가혁명에 나온 내용일 텐데요. 우체국을 예로 들었을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이제까지 창출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하여 대규모 생산을 조직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로서 이제껏 쌓아온 경험을 신뢰하면서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엄격하고 견고한 원칙들을 정립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 관리의 역할을 앞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는 언제나 해임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지시를 책임지고 단순히 수행만 하는 쌍가로, 즉 인민의 상부에 군림하는 것이 결코 아닌 역자주 역할로 축소할 것이다. 쌍가로. 물론 모든 종류와 방식과 수준의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할 때 여기서부터 착수할 수 있으며 착수해야만 될 것이다. 대규모 생산에 기초한 그러한 출발은 자연스럽게 모든 관료제를 점진적으로 사멸시키고 하나의 질서, 인용부호 없는 쌍가로, 탄서 없는 질서, 임금노예와 유사한 그 어떠한 것도 배태하지 않는 질서를 점진적으로 창출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아래에서 통제와 계산의 기능이 점점 단순해질 질서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차츰 습관화되면 마침내 공중의 특수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특수한 기능으로서의 국가기구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1870년대에 재치 있는 어느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는 우편 업무를 가리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 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이다. 현재 우편 업무는 국가, 자본주의적 독점 노선에 따라 조직된 업무이다. 제국주의는 가혹하게 일에 시달리고 굶주린 일반 인민을 누르고서 한 사람이 동일한 부르주아 관료제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를 지닌 조직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영의 메커니즘은 이미 여기 우리의 손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한번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무장한 노동자들의 철퇴로 이러한 착취자들의 저항을 분쇄하고 근대국가의 관료기구를 타파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생적이지 않고도 통일된 노동자들에 의해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 일사불란하게 짜여진 메커니즘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술자와 십장들과 재정관리인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확실히 모든 국가관리 일반들처럼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국체적이고 실천적인 임무가 있다. 그러한 임무란 바로 노동대중에게서 착취라는 것을 없애야 할 임무이며 이미 꼬민에서 쌍가로, 특히 국가의 수립에 있어 실천하려고 고려했었던 임무이다. 전체 경제를 우편 업무와 같이 조직해서 모든 관리들 뿐만 아니라 기술자나 십장이나 재정관리인이나 모두가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제와 지도하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당면 목적이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요 경제적 토대이다. 이것이 의회제도를 폐지하면서도 대의 기구를 운준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노동계급을 이러한 제도들의 부르주아적 매음, 쌍가로, 정치적 매음, 역자로부터 구하는 길이다. 4. 전국적인 통일체의 구성. 꼬민이 시간상의 한계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전국적 조직에 대해 개관해보면 꼬민은 최소 단위 불악에서조차 정치적 형태를 설정하려 했다고 명백히 엄명되고 있다. 꼬민은 파리에서 국민대표단 쌍가로 National Delegation을 선출하려고 했다.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겨진 소수의 그러나 중요한 기능은 의도적으로 이제껏 오도되어 왔던 것처럼 억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꼬민적인, 즉 엄정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들에게 넘기려고 했었다. 전국적 통일체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꼬민적 기구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독립성과 우위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통일체의 구현으로서 행세하는 국가 권력을 파괴함으로써 그러한 꼬민적 기구로 조직하는 것이 현실화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현체인 듯한 것에 기초한 국가 권력은 단지 기생적인 군더더기에 불과했다.
기존의 정부 권력의 단지 억압적인 기관은 절단되는 반면에 그 정부 권력의 합법적 기능은 사회에 대한 우월권을 주장하는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와 진정 사회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봉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의 사회민주주의 기회주의자들이 위와 같은 마르크스의 관찰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는,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거부하고 있는가는, 헤로스트라토스 상가로 자신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 알테미스 궁전을 불태운 그리스인 역사주적인 상가로 헤로스트라티안 명성을 가진 변절자 베른슈타인의 저서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자의 임무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준다. 베른슈타인이 정치적 내용에 관한 이 강령 쌍가로 마르크스의 명제 역자주은 그것의 모든 본질적 측면에 있어서 프루동의 연방제와 지극히 흡사하다라고 썼던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문장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와 뿌띠부르주아적인 프루동 쌍가로 베른슈타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뿌띠부르주아지의 인용부호를 붙이고 있다. 사이의 아주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연하는 노선에는 가능한 한 접근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수행할 첫 번째 임무가 마르크스와 프루동이 보여준 것처럼 근대 국가의 해소이어야 하고 국가 기관의 새로운 형태로의 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지방과 지역의회 대표단으로 이루어진 국민의회 (National Assembly)의 구성은 곧 국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것인 바 결과적으로 그 전의 형태와 같은 전국적인 대표기관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쌍가로 베른슈타인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자의 의무 독일어판 1899년 134쪽과 136쪽 국가권력, 즉 기생적 군더더기의 파괴라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프루동의 연방제와 혼동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중앙집권제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연방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 존재하는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 기구의 타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기회주의자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뿌띠부르주아적인 속물주의와 계량주의적 침체 쌍가로 스태그네이션 소위 오로지 지방자치제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 주의를 보는 것뿐이다. 기회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염두에 두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경에서 성장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놀랄만한 점은 그 누구도 이 점에 관하여 베른슈타인에게 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많은 사람들, 특히 러시아어 논문들을 통해서 플레아노프로부터 독일어 논문들을 통해 카우츠키로부터 논박을 당해왔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베른슈타인에 의한 마르크스의 왜곡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지적한 적이 없다. 기회주의자는 어떻게 혁명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인가와 어떻게 혁명 위에 머무를 것인가를 너무나 자주 망각해 왔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무정부주의의 설립자인 프루동과 혼동하면서 연방제를 마르크스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카우츠키와 플레아노프는 자신들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이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의 수호자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곧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관점의 극단적인 속유화의 근거이며 카우츠키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 양자의 특성인 바 여기에 관하여는 후에 쌍가로 제4, 5장 역자주 다시 논의할 것이다.
파리 꼬민의 경험을 관찰하고 서술한 앞에서 인용한 마르크스의 글에서는 연방제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베른슈타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점에서 프루돈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베른슈타인이 양자 간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발견한 점,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프루돈과 의견을 달리한다. 마르크스는 근대 국가기구의 타도라는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 프루돈과 의견을 같이 한다.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츠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 쌍가로, 프루돈과 바크닌 사이에 이 같은 점에 유사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떠났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쌍가로, 프롤레타리앗 독재를 주시하지 않으려는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프루돈 및 바쿠닌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연방제는 논리적으로 무정부주의의 뿌티부르주아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마르크스는 중앙 집권제를 주장했다. 위에서 인용된 그 어떠한 마르크스의 연구 논문에도 중앙 집권제를 떠났던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에 있어 속물적인 미신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자들만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를 중앙 집권제의 파괴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에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들이 국가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아주 자연스럽게 꼬민을 조직하며 자본을 파괴하고 자본가들의 저항을 분쇄하며 사적 소유인 철도와 공장과 토지 등을 국가 전체에 이전시키는데 모든 꼬민의 활동들을 통일시킨다면 그것이 곧 중앙집권제가 아닌가. 그것이 곧 가장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중앙집권제,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적인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프롤레타리아적인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베른슈타인은 단지 부르주아 지배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중앙집권제의 기능성과 꼬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융합될 가능성 및 프롤레타리아적인 꼬민의 자발적인 연합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타 모든 속물들처럼 베른슈타인도 중앙집권제를 단지 상부로부터 부과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것, 단지 관료제나 군벌에 의해 강요되는 그 무엇과 같은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가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했던 것처럼 마르크스는 꼬민이 전국적 통일체를 파괴하고 중앙의 권위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기만이라고 명백하게 밝히면서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했다. 즉 부르주아적이고 군사적이며 관료적인 중앙집권자에 대항하고 의식적이고 민주적이며 프롤레타리아적인 중앙집권제를 위해서 전국적인 통일제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자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도 다름 아닌 국가 권력의 파괴와 기생적인 군더더기의 절단이라는 마르크스의 명제인 것이다. 5. 기생적인 국가의 폐지. 이 주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의견은 이미 많이 인용되었지만 여기에 덧붙일 것이 있다. 마르크스는 서술하기를 새로운 역사적 창조물의 운명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보다 오래된 것들과 같다거나 아니면 이미 사멸된 사회적 삶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조차 오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꼬미는 쌍가로, 그것은 근대 국가 권력을 파괴하는 중세의 꼬민의 재동장로, 쌍가로, 몽테스키웨와 지롱드 당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소규모 국가들의 연방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제에 대한 과정된 낡은 투쟁 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꼬민 제도는 이제까지 자유로운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운동에 피를 빨아먹고 자라던 국가라는 기생적 군더더기가 독점해왔던 모든 권력을 사회단체에 되돌려 주었을 것이다. 이 행위 한 가지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쇄신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꼬민 제도는 농촌 생산자들을 그 지역 내의 중심 도시들의 사상적 지도 아래 두고
그곳에서 이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관리해주는 자연스러운 위탁인들을 도시 노동자들 중에서 확보해 주었을 것이다. 고민의 존재, 바로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했지만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세력, 쌍가로, 카운터포이즈으로서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기생적 군더더기였던 국가 권력의 파괴라든가 그것의 절단이나 타도라든가 국가 권력은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와 같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표현은 쌍가로, 파리, 꼬민의 경험을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사용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반세기 남짓 전에 쓰여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인민 대중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본래의 형태대로 발굴해야만 한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지나간 위대한 혁명에서 얻어진 결론들이 그 다음의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바로 그 순간에 잊혀져 버렸던 것이다. 고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속에서 자신을 표현했던 관심들의 다양함은 기존의 모든 정부 형태들이 본질적으로 탄압적인데 비하여 고민이 아주 융통성 있는 정치 형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민의 진정한 비밀은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정부, 즉 부를 착복하는 계급에 대항한 생산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성취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 형태였다. 이 마지막 조건을 제외한다면 꼬민이라는 정치 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하나의 망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상주의자들은 사회의 사회주의적인 변형이 발생할 조건을 갖춘 정치 형태를 발견하려고 땀을 뻘뻘 흘렸다. 반면에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정치 형태들에 관한 문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기회주의자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설정하고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는 부르주아적인 정치 형태에 찬성하면서 이 정치 모델의 머리를 조아리기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형태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요구는 무정부주의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국가는 소멸되기 마련이며 그 소멸의 이행, 쌍가로, 국가에서 무국가로의 이행 형태야말로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그러한 자신의 결론을 추론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그 다음 단계의 정치 형태를 발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조심스럽게 프랑스 역사를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소위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를 향해 움직여 나갔던 1851년 이후의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자신을 한정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혁명 운동이 돌발했을 때 마르크스는 그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한 혁명의 짧은 생명과 명백히 눈에 보이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발견했던 정치 형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꼬민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 형태이며 그 정치 형태 하에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꼬민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시도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하는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 형태이다. 좀 더 나아가 1905년에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꼬민을 결성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써 마르크스의 찬란한 역사적 분석을 확증해주고 있다. 자주